안녕하세요. 나무병정TV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의 투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식 투자로 큰 실패를 겪은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주식 투자로 크게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너무 고마운 책을 한 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조엘 그린블라트가 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입니다. 서점에 가서 우연히 보고 왠지 내용이 좋아 보여서 골라서 읽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책이 꽤 유명한 책이었더라고요. 그 책을 만난 거는 참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책에서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마법 공식이라고 해서 제시합니다. 마법 공식을 좀 쉽게 바꿔서 설명하자면 상장된 기업들을 ROA와 PER로 순위를 매겨서 합산 순위가 가장 높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가장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상품을 고를 때도 그 여러 개를 비교해서 제일 좋은 걸 사잖아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시장에 상장된 뭐 수천 개의 종목들은 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만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순서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ROA라는 거는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ROE는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죠. 둘 다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ROA나 ROE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부자 아빠에 대한 영상 올린 거를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ROA나 ROE는 기업을 분석할 때 반드시 봐야 하는 지표입니다. ROE는 워런 버핏이 특히 좋아하는 지표라고 하죠. 물론 뭐 워낙 많은 지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자, 이 마법 공식의 제안자인 조엘 그린블라트는 워런 버핏의 한 말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워런 버핏이 투자에 성공하려면은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야 한다, 이런 말에 영감을 얻어서 이 마법 공식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요? 좋은 기업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뭐 ROA나 ROE가 높은 기업이 바로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싼 주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싼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저평가된 주식이라는 건 현재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주식을 의미하는 거죠. 저평가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PER입니다. PER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평가된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PER을 써도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PER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ER은 산업별로 평균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또 그 유망한 기업, 또 미래가 좀 밝은 그런 산업일수록 PER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실제로 PER이 낮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낮은 채로 몇 년째 유지되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PER은 너무 높지만 않으면, 혹은 음수만 아니면, 음수라는 게 이제 그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된다 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저평가 여부를 보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그 성장률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실제 기업 가치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법 공식에서 주장하는 거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데 여러 개를 사서 장기 보유하면 거의 항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만든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식 투자의 핵심은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분산, 즉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죠. 자,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는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고요. 여러 개를 장기 보유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것에 해당합니다. 마법 공식과 관련돼서 재작년에 제가 알게 된 또 한 권의 좋은 책이 있는데 위에 소개된 책을 더 자세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소개를 하자면 강환국이라는 저자가 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인데요. 최신 논문의 내용까지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마법 공식을 알게 되고 나서 이 마법 공식의 효과는 논문으로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돈을 보전할 수 있겠다, 원금은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 방법대로 조금씩 투자를 해보면 역시 손실은 나지 않고 약간씩 유지가 되거나 좀 이익이 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또 다양한 많은 책들을 읽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방법을 좀 다듬어서 저만의 투자 지표를 또 만들었는데요. 제가 종목을 고를 때 활용하는 지표들은 위에 소개했던 ROE, ROA, PER도 있고요. 그 외에 PBR, 또 영업이익률, GPA, 또 청산가치 비율, 그리고 이제 모멘텀 지표로서 지난 9개월 동안 그 주가 변동률이 어떤가 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이후에도 많은 책들을 보면서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요.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책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본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대한민국 주식 투자 100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좀 웃기긴 한데 이제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가장 주식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80년대, 90년대였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죠. 이제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대충 아무 종목이나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는 또 변치 않는 법칙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법칙인데 주가는 몇 년을 주기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그 경제 성장의 그 사이클하고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서핑을 하듯이 그 사이클을 잘 타면 돈을 벌고 못하면은 돈을 잃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클의 시작점에 이렇게 잘 올라타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본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거를 바꿔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으로 혹은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사실은 동서고금의 어떤 투자 역사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거는 주가가 막 상승해서 대중들이 마구 뛰어들 때 그때 들어가서 돈을 크게 번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밍 잘 맞추면 조금은 벌 수 있었겠지만요.
근데도 이제 대중들은 늘 그렇게 하는 거죠. 신기하게.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저 네덜란드 튤립 버블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그걸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심리의 법칙이 상당히 크게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주가 등락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전 사이클을 발생시킨 원인과 다음 사이클을 발생시킨 원인은 항상 달라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즉 산업 구조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건설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또 증권주로 혹은 전자주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거대한 상승 흐름은 뭘까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좀 지지부진하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찾다가 2018년 여름, 가을쯤에 암호화폐에 조금 들어가기도 했어요. 비트코인이 거품이 한번 크게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 이 무렵부터는 주식 투자보다는 거시경제적 환경, 통화 시스템이나 이런 금융 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암호화폐가 사실 등장하게 된 것도 기존의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뿌려대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암호화폐를 만들게 되었죠, 사람들이. 암호화폐 성장의 이면에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테니까요. 암호화폐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할 얘기가 많지만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9년도 작년 여름에 암호화폐에서는 다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본전은 건졌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단 이번 영상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면 이후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